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팡입니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결산입니다. 12월은 예산안 의결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요. 2년여의 준비 끝에 선포했지만 아쉬웠던 평화 인권 헌장, 그리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이 연말 제주 사회를 달궜습니다. 아울러 2025년을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기자, 부남철 3다일보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25년 마지막 녹화일입니다.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지난달 팡 진행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의 역대급 삭감으로 예결위 의결 과정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진통 끝에 처리됐습니다. 사실 제주도가 부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결국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처리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예산안은 편성 규모도 역대 최대였고, 네. 그다음에 감액 규모도 또 역대 최다라는 이런 좀 기록을 좀 남겼는데요. 원만하게 처리는 됐지만 도의회나 도정 양쪽 모두 아쉬움은 좀 많을 겁니다. 무엇보다 도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확장 재정을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좀 지역 경제 살려보겠다 이런 기조로 해서 좀 나름대로는 좀 명분 있게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자부했지만 막상 대규모 감액이 일어나면서 좀 예산 편성 기조가 크게 흔들린 점이 많은 좀 아쉬움은 남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좀 도의회 입장에서도 아쉬움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확장 재정이라고 하면서 편성 단계에서 어느 정도 좀 도의회의 입장, 그 다음에 우리가 각 민간 단체라든지 다양한 민간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만 됐더라면 이렇게 큰 감액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결국 문의는 확장 재정이고 내용은 초긴축으로 이렇게 편성되면서 좀 대규모 삭감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악역을 우리가 도의회가 좀 맞는 셈이 됐다. 좀 이런 측면에서 아마 도의회도 많은 좀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예결위가 계속 딜레이가 늦어지면서 부동의 얘기까지 나왔던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도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부동의 내릴 수 없는 시기. 왜냐하면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시기적 특수성, 그 다음에 제주 현안이 누적돼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년 도정 운영의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타협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텐데 도와 도의회가 또 신뢰 간에 균열이 생겼다.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심의 과정을 보다 보면 정책적 협의보다는 힘의 협의, 힘의 균형에 따라서 이게 좌우됐다라는 부분에서 올해 매년 그랬습니다만은 올해 예산 편성 또는 심의 과정이 아쉬움이 남았고, 이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차기 도정에서의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이번 예산 심의 그리고 통과 과정은 소모적인 타협이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더 붙인다면 만약 임기 말 예산 편성이 아니라 임기 초였다면 큰 충돌이 한번 이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액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도정에서 편성한 예산의 그 기조가 많이 이렇게 좀 흔들리고 약간 좀 퇴색된 감이 없잖아 좀 있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영훈 지사가 본회의장에서 증액 편성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가타부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동의한다라고 이렇게 밝힌 것은 굉장히 저도 좀 지켜보면서 좀 의외로 좀 생각했는데 아마 그 오영훈 지사 생각도 아마 그런 게 좀 있었을 겁니다. 이제 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시점에서 또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좀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시점에서 또 예산 파동이 일어나서 자칫 부동의로 이루어지는 사태가 난다면 이것에 대한 그 정치적 부담도 굉장히 좀 저기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좀 오 지사도 그런 생각이었고 도의회도 마지막 700억 대 이상의 감액 규모가 예상이 됐는데 결국은 700억 미만 600억 대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아마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충돌을 좀 피하기 위해서 서로 약간의 절제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공통부문은 지방선거, 그다음에 도민의 시선, 이걸 의식한 결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삭감 규모가 한 700억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뭐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나름 이제 부담을 느꼈었는지 680억 수준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 또한 뭐 역대급이고 또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뭐 일반 회계 한 1%를 넘지 않는 게 뭐 나름 뭐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좀 넘겼습니다. 삭감한 만큼 증액을 했는데 이번에 삭감된 안, 증액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역대 최대 규모로 했는데 올해 본 예상과 대비해 보면 거의 100억 가까이 이렇게 좀 증가한 그런 규모입니다. 네. 저는 뭐 그 도의회에서 개수 조정을 이렇게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손질한 부분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좀 타당성이 네. 좀 있어서 했다는 부분, 뭐 일정 부분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 촘촘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면 몇 가지 좀 문제가 나타납니다. 일단 그 감액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반드시 감액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감액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뭐 도의회에 이렇게 쏟아져 온 각종 민원들, 또 도의회 지역구 사업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감액한 것이냐, 이 그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타당성을 좀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예비비까지도 감액했다. 예. 그 일반 회계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중에 한 20억 이상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24억 예비비 됐더라고요. 예비비까지도 이렇게 감액된 거 보면은 이거는 좀 뭔가 증액 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의원들의 그 증액 두 번째로 도의회 그 의원들이 그 증액 편성한 부분, 이것도 보면 타당성은 뭐 약간 뭐 저는 뭐 인정합니다. 좀 뭐 민생 경제도 살리고 어려운 뭐 지역 단체들, 지역 사업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활력화시켜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증액했다라는 점은 있지만 좀 너무 좀 일률적이다. 특히 그 읍면동 주민 수건 사업들, 또 주민 불편 해소 사업들 명목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한 것들, 그다음에 민간 단체 사업들 전부 이렇게 뭐랄까 묻지마식으로 이렇게 증액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감액한 예산 항목은 407건인데 반해서 증액한 건 1984건, 예, 정확하게 한 맞습니다. 5배가 많은 거죠. 그래서 큰 덩어리 사업들을 이렇게 좀 자르고. 많이 잘라서 이걸 잘게 나눠서 아주 이렇게 배분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 갖고는 다시 한번 좀 약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서 한 640억, 예. 그리고 예결위로 넘어와서 30억 중에서 한 679억 4천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솔직히 너무 많아서 예. 전부 볼 수는 없지만 아까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 예비비를 24억을 삭감을 했다. 이런 부분, 이 부분. 그다음에 농어촌 기금에서 농민수당을 5억쯤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풍력 자원화 공유화 기금에서 제주 지역 사회복지 분야 시설 진단 지원 사업 뭐 1,500만 원 삭감. 과연 이걸 삭감했었어야 되느냐? 그 뭐 칭따오 부분이나 버스 준공영제, 이거는 뭐 논란도 있었고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겠지만 이런 것까지 삭감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데는 의아심을 가졌고, 근데 이 삭감된 게 어디로 갔느냐 봤더니 아까 윤 대표께서 지적했듯이
읍면동 사업에서 삭감됐던 거를 다 거의 전액 증액 편성을 했다. 뭐 이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차원이라고 좀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타당한 사업이냐라는 거는 아니지 않았느냐고. 냉정하게 따져보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예산 상임위에서도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도에서도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이걸 일률적으로 그래 니네 삭감했어? 우린 이거 다 올려놓겠다 해서 일률적으로 증액한 부분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와 도의회가 충돌을 할 뻔한 부분이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지사가 동의한다라고 밝히면서 넘어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지사가 통과가 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이제 뭐 민생회복, 경제활력, 그 다음에 미래 세대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 예산이었다. 근데 하나가 지역 경제 활기가 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 경기를 되살리겠다. 그러면서 도로사업공사 재개, 대규모 시설사업 착공 등 각종 시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건설 경기가 어려운 건 맞지만 과연 이 부분만이 과연 제주의 경제의 어려움이냐. 이런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는 궁금하고 아직까지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내년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건설사업 쪽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구체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본 증감액들 좀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도의에서 그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비판이 좀 제기됐던 그 사업들 중에서 예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만 현금성 시책들 많다. 뭐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지원 15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걸 좀 손질할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결국은 다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 농민 수당을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도 이렇게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분함철 국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칭따오 그 화물선 관련 사업비들 또 손실 보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됐거든요. 심의 과정에서는 그 손실 보전이 앞으로 좀 커가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문제. 그다음에 이 손실 보전과 관련한 그 선사 측과 제주도 간의 협정서 혹시 뭐 불공정한 건 아니냐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것도 이렇게 지적이 됐고요. 또 이렇게 큰 손실 보전이고 큰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은 사전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절차적 문제도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 했는데 결론은 살짝 손을 약간 일반 보는 것 사실 거의 수용을 해준 거거든요. 내년에 손실 보전 비용에서 총 45억 원이 편성이 되는데 그 중에 7억 원만 이렇게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켰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화물 하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두에서 일하는 그 하역 작업과 관련한 비용, 손실 비용, 이것도 11억 원이 별도로 이렇게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물동량 확보가 과제인데, 물동량 확보를 위한 유치 지원비가 지금 한 5억 7천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한 2억 원 정도만 감액하고 3억 원은 그대로 있다. 뭐 결론적으로 칭따오 화물선 관련해서는 도의에서 비판은 많았지만, 예산은 사실상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은 열어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본다면 15분 도시 추진 사업인데 오영훈 도정이 좀 도시계획 앞으로 좀 외곽주로 팽창하는 것을 좀 막고 압축 도시로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좀 했는데 내년 용역비가 3억 6천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이게 전액 감면돼서 좀 제동이 걸렸다. 좀 저는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봤습니다. 네. 저도 윤 대표님과 같은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 인구 감소, 초고령 사회 대응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기성이다라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한 거는 좋습니다만 그게 단기 사업 위주로 책정이 되면서 과연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부족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아니냐라는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내년 예산과는 별개로 그 지난주에 의회가 이제 정례가 끝나고 임시회를 열어서 사회 추경 예산을 처리를 했는데 예. 이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이 예산이 저는 더 웃겼다. 갑자기 이 정리 추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정리 보통 추경이라고 원래 하죠. 예. 했던 거를 이제 마무리해서 짓는데 거기에 신규 사업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신규 사업을 128억이나 배정을 하면서 이제 의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67개 그러니까 67개 신규 사업에 438억을 했는데 거기에 뭐 국비 매칭이 있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311억 정도는 그렇지만 128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신규 사업을 정리 추경에 집어넣어서 통과시켰다라는 부분은 저는 솔직히 의문이고 아무리 주민수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진짜 속보이는 예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진통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산 정책 협의회 같은 게 가동이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사전에 조금만 좀 조율을 한다면 좀 원만한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도 뭐 동의합니다. 예. 뭐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에 2015년에 원희룡 지사 그 재임 시절의 일인데 그때 아주 뭐 초유의 그 예산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 정책 협의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가동한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시민단체 의견까지 다 들으면서 그러면서 좀 편성도 투명하게 하고 또 개수 조정도 투명하게 했다. 네. 그걸 한번 가동했더니 그 다음 해에는 감액 규모가 얼마 됐냐면 한 200억대로 싹 이렇게 좀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이제 그 후부터 처음에 한 뭐 2, 3년은 약간 그 절제하는 듯 했지만 그다음부터는 뭐 가이드라인이 이젠 사라지는 듯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주 뭡니까 편성은 편성대로 개수종은 개수종대로 아주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과연 뭔가 이게 이제 의문시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1,000만 원짜리 사업 하나 마을에 정말 불편한 사업 하나 올리려고 해도 읍면동 예산협의회를 거쳐야 되고 행정시 예산협의회를 거쳐야 되고 다시 제주도 예산협의회를 거치면서 3단계로 해서 어렵게 해서 이제 예산 편성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무것도 심의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했다가 친한 도의원분한테 부탁해서 바로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렇게 된다면 전부 앞으로는 도의회 로비를 통해서 예산을 올리지 누가 그 예산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 주민들에게 읍면동 주민들에게 아주 안 좋은 그 선례를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아까 사회자께서 얘기했듯이 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의회와 도정 간의 예산 그 정책 협의회는 반드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조로 편성할 것인지,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좀 생각하는 예산들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통큰 합의를 미리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을 한번 합의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그 예산정책협의회는 하겠다고 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난 그 이유를 행정의 편이다. 솔직한 얘기로. 행정이 우와, 예산권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느냐. 자를 테면 잘라라. 뭐 어차피 당신들 올릴 거 아니냐라는 좀 행정이 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점과 함께 이번 예산에도 주요 현안 사업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찬반 그리고 정치적 입장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투영이 되면서 난타전을 벌였다라는 점. 그 부분 때문에 재정적 타당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냉철한 분석은 없었다라고 보이고,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아까 주민참여 예산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증액 부분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딱 그겁니다. 이거 윤 대표께서도 지난번 팡 그리고 우리가 매년 팡에서 예산 때만 되면 얘기하는데 설명이 없습니다. 심사 이후에 왜 이게 증액이 됐고 삭감이 됐는지에 대한 오픈이 없습니다. 그나마 요새는 기자들이 뭐 언론들이 증액분 그 리스트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건 오픈을 하지만 증액 삭감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도민을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도민 우선이라는 부분에서 전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라도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설명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 예산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소식이 연말 제주사회를 달궜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인물이지만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서 반발이 일었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급하게 제주를 찾아 사과는 했지만 제도상 어렵다는 걸 결국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윤 대표께서 이 박진경 대령이 어떤 인물인지도 좀 함께 소개를 해주시면서 좀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그 제주도에 그 주둔했던 11연대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좀 4.3의 강경 진압이 그 박진경 대령의 그 부임 이후에 강경 진압이 이어졌는데 바로 그 이유가 박진경 대령의 그 진압의 그 원칙이 좀 강경으로 이렇게 좀 선했기 때문이다, 이런 추정이 나서고 있습니다.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에 부임한 게 1948년 5월 6일이고 그 다음에 그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했는데 그 암살당한 날이 6월 18일, 즉 제주도에서 연대장을 맡아서 활동한 게 한 40일 남짓입니다. 그럼 그 기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이렇게 벌였다라는 각종 이렇게 뭡니까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일단 박진경 대령이 그 부임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그 직전에 김익렬 연대장이 있었는데 좀 그 4.3 문제를 그래도 좀 평화적으로 한번 해결해보고자 좀 노력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미군정이 갑자기 그 김익렬 연대장을 해임하고 박진경 대령, 그 당시는 뭐 중령입니다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임명한 다음에 또 얼마 앞서서 또 바로 대령으로 이렇게 승진까지 이렇게 시킵니다. 그럼 그 과정에 강경 진압을 명령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암살한 그 부하 그 군인도 법정 증언을 통해서 그 박진경 대령이 30만 도민 다 희생해도 좋으니 좀 약간 좀 강하게 이렇게 좀 공격 명령을 이렇게 내렸다고 이렇게 좀 진술을 하고 있고, 자, 또 다른 좀 같은 작전 참모를 했던 그 군인도 법정 증언을 보면 그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망하는 자는 3회 이상 불응하면 사살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인물,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주 4.3의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 다음에 양민 학살을 초래한 결정적 책임 있는 인물이다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좀 지정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잘못된 지정이고 전혀 명분도 없고 또 유공자로 지정할 만한 객관적 사료도 없는 상황에서 지정했다. 국가보훈부가 지금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왜 박진경 대령이 이번에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설명을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한 2주 전에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 거론을 했고 유공자가 된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하여튼 뭐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유공자로 할 수는 있다. 뭐 형식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얘기하지만 현재 상에서는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제도는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태도는 중립적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4.3인 경우는 국가 폭력에 의한 발생한 사건이라는 걸 국가가 다 인정을 했고 그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중앙정부 내지는 국가가 4.3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묻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가가
저희들 매년 4월 3일이 되면 추념 국가에서 추념식을 하고 명예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가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를 만든다. 이 부분은 아직도 우리나라 정부가 4.3을 어떻게 전체는 아니겠지만 정부 일각에서 4.3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다시 문제 제기가 되는 거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4.3만이 아니라 5.18이나 뭐 여순이나 많은 과거사 문제에서 이 문제가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빨리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국가본부 결정 과정에서 남는 그 의문이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전 검토를 제대로 했느냐. 아까 뭐 부장도 말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니까 보훈부와 국방부에서 지금 자료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중인데 현재까지 국방부에서는 1950년에 무공훈장을 이렇게 수훈한 기록은 있지만 공적사항이 뭔지는 확인이 안 된다. 자료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다시 대통령 업무 보고 자리에서 나온 거 보니까 처음에는 1950년에 훈장을 받은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52년에도 다시 한번 있었다. 그래 50년에 받았을 때는 전몰군경이라는 그 이유로 단지 그 이유가 그겁니다. 전몰군경이라는 이유로 받았고 그 다음에 52년에도 이렇게 좀 받았는데 그때도 굉장히 이유가 뭐 안전보장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로 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지 어떤 공적인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 시점은 1948년 6월인데 6.25 전쟁으로 인해서 훈장을 받았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이렇게 다시 질문을 이렇게 던지기도 했는데 그만큼 제주도민 입장에서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박진경 대령이 끝까지 생존해서 6.25 참전까지 갔다면 그나마 뭐 그래도 좀 약간은 이해됩니다. 그것도 뭐 물론 4.3에 학살 책임을 져서 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나마 약간의 이제 이해는 될 수도 있지만 전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오로지 4.3 진압 작전을 성공리에 잘한 공로밖에 없거든요. 그럼 오히려 학살 책임자에게 훈장을 주고 국가유공자 지정을 한 격입니다. 그것도 뭐 다른 정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까지 뭐 75년이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딱 이루어지고 하니까 훈장을 받은 시점이 1950년이고 지금 7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국가유공자 지정을 했다. 이건 정말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정말 국가본부에서 이걸 국가유공자 지정하면서 박진경과 제주 4.3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가?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언론 보도만 조금만 검색하더라도 박진경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제주 4.3과는 어떻게 얽혀져 있는 인물인지 쉽게 알 수 있는데 국가본부에서 알고도 모른 척했는지 전혀 이거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권오을 장관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사과했다고 하지만 저는 사과보다는 경찰과 군인도 시대의 피해자란 말을 합니다. 우영훈 지사 만나는 자리에서 이 발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대통령 업무 보고 바로 직전에 자신의 SNS에 뭐라고 올리느냐면은 이념과 진영의 논리를 약간 좀 그것 때문에 마치 보훈부 업무가 꼬였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이념과 진영의 논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치 이렇게 지금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이 우리가 마치 경찰과 군인을 시대의 피해자라고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생긴 일인 듯, 또 아니면 이념과 진영의 논리로 해서 파생된 논란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제주 4.3은 아픔을 딛고 화해와 상생으로 이미 나가서 과거사에게 가장 모범적, 세계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히거든요. 이미 그걸 다 극복하고 화해 상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념과
진영의 논리로 마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하는 게 보험부의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야 그거를 찾아보는 정부를 보면서 이게 그 제도사 그러니까 형식적 그 뭐 권오을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 유감은 진심 어린 유감이었겠느냐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싶고 참 씁쓸한 장면이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분노하는 건 박진경이라는 그 대령한테 분노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가 제주 4.3을 아직까지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그 포인트에서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빨리 저는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주 4.3에 대해서 4.3이 이제는 특수한 제주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세계의 아픔이거든요. 자리를 잡았는데 이걸 자꾸 제주 지역의 지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헌정사적 사건이라는 부분을 행정, 공무원, 국민들이 전부 각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 같은 사례는 앞으로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뒤늦게나마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상훈법 그 개정안을 이렇게 대표 발의했는데 그렇죠. 뭐 핵심은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앞으로 국가유공자 심사할 때는 정말 서운 사유라든지 전부 한번 들여보겠다는 거거든요. 또 그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취소 부분까지도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심사 기준과 회로 공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데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훈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의 상황은 일단 그 국가유공자로 대통령 명의로 지정은 됐지만 일단 취소하는 게 하루속히 급합니다. 취소는 또 반드시 돼야 되고요. 나중에 공적상을 못 찾아서 취소가 어렵다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국방부에서 자료 확인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지금 관련 자료, 무공훈장은 수여했지만 왜 수여했는지 그 구체적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될까? 자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 무공훈장을 수여한 거는 무효다. 서훈은 취소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까? 물론 서훈 취소되면 당연히 국가유공자 지정은 취소가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아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 전쟁 기간에 수여된 그 훈장이기 때문에 그때 공적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이 어려워서 이게 잘못된 수여라는 걸 입증하기 어렵다. 그 이유로 해서 오히려 좀 취소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대통령이 취소 검토를 일단 지시 내렸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좀 한번 의지를 갖고 다시 한번 해당 부처로 하여금 취소 수순을 받게 아주 좀 강하게 이렇게 좀 지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 법률안 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더 우려되는 건 이 유사한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박진경 대령과 관련해서 그 안내비 제주도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벌써 논란을 또 한 번 했고 도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있었고 이 부분이 과연 제주도에서만 있겠느냐. 박진경 대령의 서운을 취소하겠다 그랬을 때 표현 그렇지만 우익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명확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개정이 시급하지만 그게 되더라도 그 다음은 그 책임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또 논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공적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게 우리가 얘기하듯이 보수하고 진보하고 똑같은 인원으로 해서 구성을 할 게 아니라 진짜 과거사와나 인권 전문가 그리고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 역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심사위원회가 돼야지 그냥 형식적 심사위원회가 됐을 때는 앞으로 더 많은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안 개정도 시급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 더 탄탄한 법률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는 아까 그 무공 훈장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자료가 없다. 그러면 자료가 없는 훈장은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그래서 저는 그 훈장은 취소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국민의힘 그 도의에서도 약간 그 논란이 좀 있었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박진경 대령의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좀 두둔하는 듯한 이런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제주지방법원이 그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그 명예훼손, 그 유족에 대한 그 명예훼손 그 사건을 이렇게 좀 심리하면서 그 판결을 일단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4.3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걸 이렇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잣대죠. 태영호 의원은 제주 4.3이 북한의 개입설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그거는 허위라고 판단을 합니다. 허위라고 판단한 그 이유는 정부의 공식 문서인 4.3 진상조사 보고서의 그 기록에 전부 이해 볼 때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허위다. 그러니까 그 잣대를 정확히 제시한 겁니다. 네. 법원이. 그래서 이번 그 태영호 사건의 그 법원 판결을 그 임의를 볼 때 이번 박진경 논란 역시도 뭐 다른 거 뭐 이쪽에서 들으니 박진경 대령도 뭐 제주도를 위해서 일한 바가 뭐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정부의 공식 문서 우리가 좀 4.3 진상 규명된 그 공식적 문서에 의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박진경 대령이 제주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증거를 갖다 놓으면 됩니다. 증거 없이 했다더라, 카더라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현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인권 헌장입니다. 4.3의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좋은 취지로 출발은 했지만 선포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뭔가 선포하는 그 행사장에서의 약간 그 반발 이게 있었지만은 저는 뭐 그런 그 뭐 표면적인 그런 그 저 내용보다는 이번에 헌장의 그 의미가 그래도 아주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제주도가 그 4.3의 아픔을 딛고 지금 화해와 상생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 인권에 맞춰서 좀 4.3 정신 계승 그다음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평화 인권 헌장을 선포했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만큼은 혐오와 차별만큼은 없애야 한다. 그래서 모든 유형의 차별은 금지하도록 하는 이 헌장, 물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걸 대외적으로 이렇게 그 선포한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내용들 보면 뭐 차별하지 않을 권리, 진실을 알 권리, 회복할 권리, 기억할 권리, 또 뭐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뭐 한 35조까지가 굉장히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까지도 이렇게 좀 명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헌장의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데 여기에 보면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굉장히 열거됩니다. 여기에서 또 추가된 게 형의 효력이 치료된 정과, 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특정 뭐 종교 단체 같은 경우는 성적 지향 부분을 이렇게 그 명시한 걸 갖고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그 주장이 뭐 나름대로 뭐 그 약간 그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헌장의 취지는 동성애를 뭐 부추기거나 뭐 그런 차원보다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게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형의 차별을 하자. 자, 과거에 뭐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도 그 형이 그 실효됐다면 저기 뭐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성적 지향, 뭐 동성애건 양성애건 이성애건
저기 뭡니까 뭐 심지어 무성애건 모든 걸 뭐 관계없이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된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다음에 우리가 제주만큼은 좀 이런 차별 없는 세상이다를 대외로 이렇게 알렸다는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제주평화 인권 헌장의 취지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연말단적인 문제를 갖고 이 헌장의 전체 취지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데서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연말단적인, 아까 뭐 윤 대표께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지만 성적 지향 부분, 이런 부분을 갖고 이 헌장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는 좀 부분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갖고 좀 반대를 했다는 데서는 조금 우려라기보다는 조금 좀 실망감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 제가 중요한 건 4.3이라는 이름을 빌렸거든요. 4.3이라는 이름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이 헌장을 추진해가는 과정은 신중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포가 모두가 공감한다라는 의미를 가져버린다면, 그러니 반대 측에서도 아니다라고 더 강하게 들어오는 그 부분은 오히려 내용보다는 과정이 깔끔하지 못했다. 그 부분이 좋은 헌장의 취지를 훼손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에 대해서는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합의를 이뤄낸다면 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갖지만, 저는 이 헌장이 제주도가, 특히 4.3의 아픔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이 헌장을 선포했다라는 그 자체만은 되게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유독 올해는 많은 현안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제주 현안으로는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구역 논란, 서광로 BRT, 버스요금 인상, 제주 칭다오 항로 개설, 제주 신항 등 참 많았던 한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025년 결산을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예, 올 한 해 이렇게 좀 되돌아본다면 6월까지는 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이라든지 조기 대선이라든지 이런 그 중앙 정국의 그 격동 속에서 좀 제주도도 굉장히 좀 약간 우리 좀 광장의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역 현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고민을 좀 제기한 게 이재명 정부의 그 출범과 동시에 사실 6월부터 다시 재개된 거 아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이렇게 좀 정리할 때 좀 사실 기쁨보다는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이렇게 열거하신 지역 제주 현안들을 보면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행정구역 논란, 또 서광로 BRT라든지 버스 요금 인상도 하다가 이렇게 불발됐고요. 또 제주 칭다오 항로 개설은 됐지만 좀 고민은 더욱더 커진 상황이고요. 제주 신항 역시 좀 논란이 아직도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좀 답답하고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컸던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또 행정체제 개편이 당초 2026년 그 7월 출범 목표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주민 투표가 불발되면서 차기 도정으로 넘어갔다. 이거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는 게 아니라 3년여간 끌어온 그 사회적 역량. 그러면 우리가 그 도민들이 얼마나 좀 사회적 그 역량을 많이 이렇게 투입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적 비용의 그 손실을 생각한다면 아쉬움이 굉장히 좀 크게 남습니다. 그다음에 서광로 BRT 그 섬식 정류장 사업인데, 물론 그 서광로까지만 하고 지금 1단계 사업 중에 동광로를 하려던 찰나에 일단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 중단이냐 영구 중단이냐 좀 의문을 좀 오히려 가질 정도로, 아까 그 예산안 얘기도 했습니다만 새해 예산안 이렇게 편성봤더니
섬식 정류장 내년 사업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없습니다. 굉장히 이게 저도 놀랐는데 왜 빠져 있을까? 그럼 양문형 버스 도입 예산은 있습니다. 한 154억 이렇게 편성했는데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감액됐고 한 152억 정도가 이렇게 만약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내년에 양문형 버스는 75대를 이렇게 추가 도입하겠다면서 도의회로부터 이렇게 의결을 받았는데 도의회에서도 섬식 정류장 BRT 사업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양문형 버스 도입비는 전부 이렇게 승인해 주면서 그럼 섬식 정류장은 그럼 서광로만 하고 동광로는 그럼 언제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아마 선거 끝나야 아마 이것도 다시 재개 준비하려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칭따오 항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항차가 이렇게 운항됐습니다. 편도 개념으로 한다면 18회가 이렇게 운항된 건데 근데 좀 물동량이 전부 합쳐서 200여 컨테이너밖에 안 된다. 그럼 1년에 52항차를 운행했을 때 손익분기가 1만 컨테이너는 돼야 된다. 그럼 각 항차별로 최소 200 컨테이너 이상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럼 항차마다 200 컨테이너는 돼야 손익분기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9항차까지 운행했는데 합산한 게 겨우 200항차다. 그래서 고민이 더욱 깊어진다. 이대로 가다가는 1년 하면은 3,000 컨테이너는 고사하고 2,000 컨테이너도 못 채울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런 점에서 올 한 해 사업 결산하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네. 그 앵커와 윤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제주 현안을 보다 보니 참 올 한 해가 시끄러웠구나 라고 생각. 예. 그러면서 그만큼 제주도 내 논쟁이 끊이질 않았던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뭐 갑자기 이제 있어봤지만 AI가 떠오르면서 되게 변화의 속도는 빨라졌는데 그만큼 도민들의 지사가 좋아하는 집당지선은 높아졌는데 설득은 부족했고 또 그러면서 갈등은 누적됐고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의 비용은 점점 더 커졌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올 한 해를 제가 한마디로 보면 그동안은 이젠 제주가 더 이상 행정 중심의 결정만으로는 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올해 지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올 한 해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올 한 해 제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성과가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부분 저는 하나는 있다고 봅니다. 우주 관련 산업은 그나마 성과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지만 나머지에서는 성과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그 부분이 올 한 해의 아쉬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미리 보는 2026년 제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년에는 뭐 지방선거가 있어서 올해보다도 더욱 좀 아마 그 격동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는 지방선거 이슈가 모든 걸 빨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 현안이 좀 아까 그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을 이렇게 좀 얘기했습니다만 내년 선거 과정에서도 이게 굉장히 돌출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차기 도정이 출범하더라도 뭐 오영훈 지사가 계속 연임할 수도 있고 또 뭐 새로운 도정이 이렇게 출범할 수도 있는데 차기 도정에서도 지금 현안이 제일 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여기에 제2공항 문제는 내년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아마 빠르면 내년 뭐 후반기에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만약 나오게 되면 제2공항 이슈가 아주 다시 한번 크게 분출되면서 갈등 문제 해결이라는 이 과제가 이렇게 당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언급했던 행정체제 개편 문제 뭐 처음부터 다시 할 건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공론화 공론화 그 논의 결과는 그대로 인정하고 행정구역 문제만 다시 한번 논의에 붙이면서 재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제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논의를 할 것인지 이것도 내년에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하나 그 아까 섬식 정류장 문제도 있지만 이건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아마 도정의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칭다오 항로 역시도 이것도 계속 이걸 적자 보면서도 계속 운행하는 게 정말 맞는지, 아니면 조금 저 손실이 좀 크더라도 좀 하루 빨리 일단 좀 일시 중지라도 좀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이거 내년 되면 아마 이것도 결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이으면 내년은 결정의 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방선거가 뭐 가장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지만, 그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해고, 그거는 정치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은 결정의 해이다. 그만큼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원래 그 좀 정체됐던, 그다음에 답보 상태에 있던 이런 지역 현안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 각 부서에서 물론 성과 위주의 좋은 점을 도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철한 평가가 중요하다. 좀 도민의 쓴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내년 새해 계획을 좀 잘 수립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좀 발전된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래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변동불거입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라는 뜻의 주역에 실린 말인데, 이 사자성어를 추천하는 양일모 서울대 교수가 한 얘기가 저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급변이 변하지만 그 변하는 것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원리 탐구에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추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내년에도 변화의 소용돌이, 또 결정의 해이지만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찾아가야 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지난 1년간 매월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좋은 대안 감사드립니다. 2025년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각종 현안을 다뤄보면서 해결보다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가 더 많아졌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만큼 2026년을 향한 방향과 책임 또한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제주가 좀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